네, 유엔 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대규모 이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이 유엔 총회를 앞두고 뉴욕시 전체의 그 셀룰러 네트워크를 그냥 순식간에 마비시켜 버릴 수 있는 거대한 비밀 통신망을 발견해서 긴급 해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 뉴욕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셀룰라 폰과 관련된 모든 통신이 완전 두절. 그것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뉴욕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자, 이번 작전은 단일 사건으로는 미국 내 최대 통신 위협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엔 총회가 개최되기 전 한 일주일, 2주 전서부터 계속 보안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하탄을 중심으로 반경 35마일 이내에 보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버려진 아파트들이 꽤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버려진 아파트에서 발견된 건데 무려 이 심카드 10만 개가 넘는 다량의 심카드가 발견된 겁니다. 심카드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하나에 우리 심카드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 하나에 심카드 하나인데 이런 심카드가 10만 개가 넘는 게 다량으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정도면 그 심카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만 한다면 1분에 무려 최대 3천만 개의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페이크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사회를 혼란시키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엄청난 그런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기지국 전체를 무너뜨려서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워랍니다, 이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유엔 총회에서 오전에 연설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시기와 맞물려서 당국은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판단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이번 시스템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보면 절대 10만 개의 이 심카드가 발견됐다라는 사태를 간과할 수 없다. 과소평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건과 또 이게 연계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뉴욕시 도시 전체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도 있을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이번 네트워크 위협을 완전히 차단은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은 비밀경호국은 이제 Secret Service라 그래서 SS라 그래갖고 주 임무는 대통령 및 요인 보호, 경호입니다. 그래서 비밀경호국의 국장은 샤안 카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샤안 카런은 비슷한 네트워크가 다른 도시에서도 이번에 뉴욕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막았지만 다른 도시에서도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엔 총회를 앞두었던 그 긴박한 순간에 미국 통신 인프라가 간신히 대규모 마비 직전에 구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너무 길게 말씀드릴 것 같아서 좀 뺄라 그랬었는데 그 10만 개의 심카드가 발견된 그 버려진 아파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어떤 무기들도 그 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조직과 연결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 또 일각에서는 무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통신망 마비 또는 통신망 교란 이런 걸로 봐서는 중국 쪽하고 연계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각도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다라는 게 조금 걱정이에요.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뉴욕 외에도 워싱턴 DC 또는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등등 대도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갖고 관계 당국이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는 데까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 정상들도 이재명 대통령도 엊그저께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렇게 각국 정상들이 모인 그런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정상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 미국에 와서 완전히 통신이 마비됐다? 그럼 경호도 마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뉴욕에 그래도 이번에 참으로 다행스럽게 사전에 이게 발견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 세계에서 널리 복용되는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을 직격하는 그런 발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를 낳을 수 있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FDA를 통해서 이를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보한다는 자체가 무슨 강제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권고죠. 그러나 그냥 권고는 아니고 강력한 권고. 자, FDA는 임산부가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에 자폐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으로 이 타이레놀의 그 레이블을 바꿀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 나오는 타이레놀 보면 이제 그런 문구가 써 있을 겁니다. 타이레놀의 그 주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원료입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산부의 통증이나 발열에 대해서 그동안 의사들이 처방을 해온 약물입니다. 비슷한 그 해열 진통제를 따진다면 뭐 에드빌도 있잖아요. 근데 에드빌로 알려진 그 원료, 에드빌에는 다른 원료가 들어가요.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원료가 들어가고 에드빌에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원료가 들어갑니다. 요게 어찌 보면 좀 같은 듯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열나고 아프고 그러면은 일단은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이나 있으면 있는 대로 먹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타이레놀은 해열 위주로 진통을 해주는 거 위주고 에드빌은 소염, 염증을 잡아주면서 진통을 잡아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뭐 진통 효과는 좀 비슷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일단 계열은 다릅니다. 에드빌은 진작 그 이부프로펜 계열이 자폐아 위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진작에 이제 이거는 임산부에 대한 복용은 못하게 하고 있었고요. 그나마 타이레놀은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알려져서 임산부 들이 필요할 경우에 뭐 소량 이렇게 복용을 했는데 이제 이마저도 위험하다라고 정부가 나서서 발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여겨진 임산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오히려 자폐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어서 이제 파장 그리고 이제 논란도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임산부가 열 나는데도 약을 못 먹고 그 일각에서는 임산부가 열이 나는데 약을 안 먹어서 그 열이 지속되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더 위험하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의사들 그렇게 말해요. 그 열도 이제 물론 기준이 있죠. 한국식으로 따진다면 38.5도가 넘어가면 임산부가 넘어가면 타이레놀이든 모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안 먹고 열 나는 게 더 위험한 건 분명한 거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대비 자폐증 유병률이 약 400% 미국에서 늘어났다라는 그 보건당국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겉봐라. 이게 다 타이레놀 때문인 것 같다.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 아기한테도 주지 말라. 라면서 이제 타이레놀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어제 한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이레놀과 자폐의 그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에 그 발표된 논문을 보면요. 출생아의 아세트아미노펜. 근데 타이레놀의 원료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생아의 아세트아미노펜 농도와 자폐증이 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논문이 그런 게 발표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지난해에 발표된 논문, 그 스웨덴에서 발표된 건데요. 스웨덴의 아동 250만 명. 굉장히 많이 데이터 조사를 했죠. 스웨덴 아동 25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여부와 자폐증의 연관성이 전혀 의미 있는 그런 그 차이점이 없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스웨덴 250명의 아동을 조사했더니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타이레놀을 복용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뭐 동그라미 친 사람이 있고 나는 없다라고 동그라미 쳤겠죠. 있다라고 동그라미 친 사람 뭐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들의 자폐 확률이 1.53%였습니다. 근데 타이레놀을 전혀 먹지 않았다라고 답한 엄마의 아이는 1.33%. 그러니까 1.53%와 1.33%는 뭐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의학자들은 이런 그 차이는 전혀 의미 없는 차이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차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24년 지난해에 발표된 스웨덴의 그 논문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여부와 자폐증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학설에 근거해서 타이레놀과 자폐증을 연결짓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제 그 발표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건 너무 좀 무리하게 연결짓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귀찮은 듯 짜증난 듯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임산부가 열이 나면 절대로 열을 그대로 방치하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임산부가 열이 나는데 무조건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들이 얘기할 때 임산부가 열이 한국식으로 봤을 때 38.5도 이상 올라가는 게 지속되면 아이들의 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심지어는 이게 심해지면 문외아가 태어날 수도 있고 아이들의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임산부가 열이 나는 건 막아야 한다라는 게 이건 뭐 논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안 먹으면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더 술렁술렁 한 거죠. 아니, 이런 중요한 걸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닌데 좀 술렁술렁 걸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들이 전문가인 그 FDA 쪽에다가 막 질문합니다. FDA 그 청장이 이제 질문을 받자 FDA 청장도 좀 곤란한 듯 한 발 빼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FDA 청장은 명확히 하자면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것도 사실이다. 또 과학문헌에는 반대 연구 결과, 즉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와의 연관이 있다는 것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건지 참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어제 그런데 혼란스럽지 않고 한 가지 명확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회사 존슨앤존슨이라는 그 다국적 제약회사의 주가가 어제 하루 만에 무려 7%가 폭락했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팩트로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존슨앤존슨 트럼프 대통령이 늘 그러죠. 다국적 제약회사 왜 이렇게 약값이 비싸 하면서 이제 제약회사를 많이 이게 비난하고 그렇게 뭐 좀 언성도 높이고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그런 제약회사 몇 개 중에서 바로 하나가 이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이 만드는 게 바로 타이레놀이고요. 그리고 어제 주가가 7% 폭락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메디케이드, 이 메디케이드라는 것은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65세 이상이 받는 건 아니고요. 요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입니다. 자, 메디케이드 개혁으로 앞으로 1조 달러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 명 이상이 새로운 무보험자가 될 전망입니다. 메디케이드 6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로 평가되는 이번 개혁은 주정부들에게 상당한 짐을 떠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주정부는 병원과 클리닉 등 의료기관들과 함께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회가 더러운 일을 주지사들, 그러니까 연방의회가 더러운 일을 각 주지사들과 주의원, 즉 주정부에게 떠넘겼고 이제 곧 그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디케이드는 보통 각 주 예산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불경기가 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불경기일수록 더 많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주정부 지출이 불경기일수록 더 많이 지출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또 주정부는 일단 연방 법으로 정해진 그 기본 의료 서비스를 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각 주정부에. 그래서 예산을 깎는 그 여파는 각 주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각 주정부의 그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 등 특정 돈 마련 방식에 각 주정부가 얼마나 그 기대했는지 여부, 그런 것과 또 오바마 케어 아래에서 이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각 주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주가 뭐 다른 데보다는 돈 많은 주라고 하지만 워낙 또 익스펜스가 많은 주 정부라서 이런 혜택과 관련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도 사실은 이 메디케이드와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여러 주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의 가장 큰 변화는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낮기만 하면 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법안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소득이 낮은 것도 당연하지만 그 소득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건을 붙입니다. 소위 일을 해야 하는 그 근로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낮은 소득 층에서도 일을 좀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일을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8살에서 64살, 18세에서 64세 사이의 그 건강한 성인이 월 40시간, 월 80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에 8시간이라면은 한 달을 20일로 봤을 때 28에 16, 160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거의 절반 되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적으로 4시간 이상 정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임신부, 장애인, 아동 그건 여기서 이제 제외했고요. 하지만 주정부들은 이미 근로 요건을 어떻게 시행할지 또 자격 심사를 어떻게 할지 등등등 연방기금 활용을 제한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정부도 돈이 많이 없으니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주정부도 오케이 하고 지금 이제 그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어떤 그 기본 스트럭처를 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혜택 받는 사람들이 즉 수급자들이 월 80시간의 근로 요건을 채우는지 아니면 근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수혜 자격에서 결국 빠지게 되는지를 주정부가 얼마나 잘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빠지게 되는 분 그들은 그러면은 완전히 사각지대로 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가장 그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조지타운 대학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주정부 중에서도 가장 좀 취약한 주정부가 있다라고 하면서 몇 개를 언급했습니다. 첫째가 이제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그리고 미주리주,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 뉴멕시코주, 유타주, 그리고 위스콘신주는 이 절차 문제 때문에 자격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메디케이드에서 결국은 이제 수혜자가 많이 빠져나가게 될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 주에서는 수혜 혜택을 박탈당하게 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서 애꿎은 그러니까 두 가지죠. 예산도 물론 없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갈 돈도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부족과 함께 정부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게 앞서 말씀드린 그 주정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그 메디케이드 기존 수혜자 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제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신청 수수료가 뭐 10만 달러로 올려서 받겠다. 뭐 이 얘기는 며칠 전부터 해드렸죠. 그런데 그때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10만 불로 올려받을 거야 아마 이렇게만 발표했거든요. 사실은 모든 법이나 정책이 큰 줄기에 정책도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도 좀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뒤늦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10만 달러를 내고 신청 수수료를 내고 그 H-1B 비자를 받아야 하는 사람 중에서 예외를 두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직업군이 뭐냐면 의사와 의대 레지던트. 요 두 직업군에 대해서는 10만 불 웨이브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그 인력이 부족한 미국 시골 지역의 그 의료 서비스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어제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신청 시에 10만 달러의 수수료에서 의사들은 면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이미 전공의가 돼서 자기 병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큰 병원에 취직해서 있는 그런 의사들 또는 레지던트 의사들까지 거기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하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갖다 대기 나름이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그 이제 판단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제 예외해 주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 케이스로 의사와 의대 레지던트들은 예외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영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를 위해서 관련 비자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미국은 더 왕창 돈을 때려서 부과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영국은 돈을 왕창 부과해? 가만히 있어봐. 미국은 그렇게 나간다고? 야, 우리는 반대로 가보자.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갈래다가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영국으로 유치하자. 약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 수수료를 무려 10만 달러나 받겠다고 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행보를 영국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영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 학자, 디지털 전문가 등을 유치해서 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이번에 관련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뭐 거의 그렇게 하기로 결정 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그 인재 유치 비자의 신청 수수료는 영국의 파운드로 1인당 766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따진다면 거의 한 1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1000달러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요게 이제 또 동반 가족도 다 일일이 766파운드 다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영국은 다 웨이브 시켜주겠다는, 면제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들한테도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야? 그러면 돈 안 받을 테니까, 비자 신청료 안 받을 테니까 10만 불씩, 물론 본인이 내는 건 아니죠. 이제 기업이 내는 건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10만 불씩 내고 미국 가는 게 부담스럽지? 그럼 영국으로 와. 우리 영국으로 와. 우리는 안 받아.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만 불의 부담을 떠안느니 차라리 영국으로 가겠다라는 그 우수한 인재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더 걱정은요, 아예 영국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가겠다라는 인재들이 나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미국도 이런 부분은 모르지 않을 터인데 정말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잘 아시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공식 직책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공식 직책이라 하면 빌 게이츠가 만든 그 게이츠 재단이라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빌하고 자신의 부인 멜린다 여사, 그래서 빌 앤 멜린다 재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헤어지셔서 그런지 이혼해서 그런지 이제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게이츠 자산 재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이사장이 자, 전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무려 자신의 재산 중에서 무려 9억 12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제 뉴욕에서 열린 자신의 그 게이츠 파운데이션 연례 행사에서 전 세계 질병 퇴치를 지원하는 비영리 국제기구인 글로벌 펀드에 이같이 거액을 기부하겠다라고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뭐라고 이제 연설을 하면서 했냐면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5살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15%에 달하고 있다라면서 의료 지원 기금이 너무나 지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히 의료 지원 비용이 감소하면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갑자기 사망할 그럴 위험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지금 각 나라에서 의료 지원 기금을 다 아예 자르거나 줄이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거의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많이 그랬고 그래서 지금 그 기금이 급격히 뭐 작년, 특히 올해 들어서 그 기금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빌 게이츠가 너무나 보다 못해서 내가 일단 급한 대로 좀 백업 해줄게, 메꿔줄게 라고 이제 그런 겁니다. 빌 게이츠의 이 같은 거액 기부 발표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글로벌 의료 지원 기금을 삭감 또는 아예 그냥 폐지시켜버리는 그런 가운데 나온 건데요. 빌 게이츠는 그러면은 기부를
9억 달러 정도 해놓고도 재산이 많이 남느냐? 네, 많이 남습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은 한 2천억 달러 정도로 봅니다. 그럼 9억 기부하고도 남네. 그러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겠네. 좀 더 하지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게 하겠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빌 게이츠는 오는 2045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20년의 시간을 놓고 그 시간에 걸쳐서 2045년까지 자신의 2천억 달러의 99%를 다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1% 남죠? 1%는 자녀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자식에게 1%밖에 안 넘겨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1%만 해도 얼마야? 200억 달러 아니야? 이런 생각 아니죠? 2억 달러 아니야? 2억 달러 아니야? 이런 생각, 맞죠? 네. 2천억이 100%면 200억이 10%고, 1%면 2억 달러. 맞네요. 2억 달러만 자녀들에게 나눠줘도 대단한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액수를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1%만 자식에게 주고 나머지 99%를 나는 기부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바이에 본사를 둔 에미레이트 항공이라고 있습니다. 그 에미레이트 항공이 승무원들에게 엄격한 외모 및 체중 관리 기준을 적용해 왔다라는 전직 직원들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건 요즘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약 6년간 에미레이트 항공의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다라는 전직 직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니폼이 몸에 꽉 끼는 그런 승무원들, 그러니까 내 몸에 핏하게 그 유니폼을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적당히 보기 좋게 핏하게 만들었는데 점점 살이 찌니까 이게 핏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터질 듯이 꽉 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터질 듯이 유니폼이 몸에 꽉 끼는 그런 승무원들은 살이 쪘다라는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강제로 등록을 시켰고요. 또 정해진 기간 내에 거기에 가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치 체중 감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하면 결국은 해고해버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A씨는 비행 전에 몸단장 점검이라고 합니다. 몸단장 점검이라고 그걸 봤는데 그 점검에서 유니폼이 조금이라도 좀 꽉 끼어 보이면 관리자가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하면 보고된 그 승무원은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등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 승무원들이 비행에 못 나가고 체중 관리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사 상담, 다이어트 식단 제공 등등의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면 체중 감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어느 정도 좀 살이 빠져서 유니폼이 적당히 보기 좋게 맞을 때까지 비행 일정에서 계속 제외됐다. 라고 A씨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승무원 B씨는요. 에미레이트 항공에는 체중 감시원이라는 직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웨이트 폴리스라고 말했습니다. 웨이트 폴리스. 그러니까 체중 경찰이에요. 체중 감시원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긴 하겠지만 직역을 하자면 몸무게 경찰이에요. 몸무게 잡아내는 경찰. 그 몸무게 경찰이 그 모든 직원들의 몸무게를 다 착합하면서 상부에 보고에 따랐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50세가 되면 은퇴를 자동으로 강요받는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일부 승무원들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급격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미레이트 항공의 이 같은 방식, 현재 전 세계 항공사들 직원들 사이에서 지금 이 문제가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크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이폰 17 시리즈가 새로 나왔죠. 최신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벌써 불만이 막 폭주하고 있어요. 뭐냐면 겉에 이 스크래치가 흠집, 스크래치가 너무 쉽게 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애플 스토어에서 지난 19일 출시된 신형 아이폰 17 프로 모델이 이미 흠집 난 상태로 진열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흠집 난 걸 갖다 지달한 건 아니죠. 진열대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꺼내 보기도 하잖아요. 손님들이 보게 만들 수도 있고 손님은 못 보게 하지만 직원들도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냥 몇 사람 만지지도 않고 또 몇 번 만지지도 않았는데 스크래치가 이렇게 잘 난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모델로 진열해 놓은 데모죠. 데모로 진열해 놓은 것까지도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가 다니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뉴욕, 홍콩, 상하이, 그리고 영국의 런던 등의 그 애플 스토어를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 동일한 문제가 다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전시된 지 몇 시간 만에 흠집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이폰 17 프로 그 뒷면에 애플 자석형 충전기를 부착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충전할 때 그런 자석형 충전기를 부착했다 떼었다 몇 번 한 그런 경우에는 스크래치가 눈에 띄게 더 크게 선명하게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SNS에서도요, 이 긁힘과 관련된 리뷰 불만이 지금 폭주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소비자가 올린 아이폰 17 그 스크래치 사진은 하루 사이에 4천만 회 이상 조회수를 올리면서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애플이 아이폰을 재설계하면서 알루미늄 케이스를 거쳐다 입히고 뒷면에 긁힘 방지 처리를 했다라고 홍보를 했지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긁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애플에 그 문의를 하는 그런 그 텍스트 이메일을 보냈지만 애플로부터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그 K-팝 데몬 헌터스 얘기하면서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뭐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좋아합니다. 뭐 특히 어른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보시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휴 이 나이에 무슨 만화 영화 그게 아니라 재미있습니다. 어른들도 다 재미있습니다. 저도 2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자,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한국에서 호랑이가 멸종된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 그 배경에 그 해외에서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해외 유튜버는 그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호랑이 캐릭터가 있어요. 더피라고 하는데 그 호랑이 캐릭터 더피를 너무 좋아하고 귀엽고 이뻐서 어느 날 앉아갖고 시간이 있을 때 한국 호랑이, 코리아 뭐 타이거 뭐 이렇게 썼겠죠. 한국 호랑이를 검색해본 결과 그 검색해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답니다.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한국은 과거에 조선시대 이런 과거에는 호랑이가 많은 나라였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한국의 호랑이를 멸종시켰다라는 내용의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튜버는. 그래서 이 유튜버가 이 내용을 영어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한 250만 조회수 넘게 오늘은 한 300만까지 갔을 겁니다. 300만 조회수가 금방 며칠 만에 올라간 거예요. 한 이틀 사이에. 일본이 한국의 호랑이를 멸종시켰다라는 제목의 그 해당 유튜브 영상은요. 지금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해외에서 끌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호랑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산속에 가보면 호랑이가 없는 이유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 호랑이가 너무 예쁘니까 한국의 조선시대 호랑이를 다 멸종시켜버린 일본이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막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 호랑이는 우리 고전에는 물론 자주 등장한 그런 동물입니다만은 이제 한국에서는 자취를 감췄죠.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일본이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호랑이를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멸종을 시켰냐. 해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수라는 게 뭐냐면 해로운 동물. 그래서 한국을 어찌 보면 상징하는 그런 동물, 호랑이를 해로운 동물이다라고 해갖고 지정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 호랑이를 포획해서 죽이는 그런 포획 그 작전을 펼쳤어요. 그때 다 멸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2번 다시 이런 그 만행을 보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